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월급 600에 결혼. 전 제가 마련한 집.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시누이 셋을 전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는 집은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고 지저분함과 무시 속에서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일주일간 떠나고 나서야 시댁 식구들은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된 건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가 재생한 녹음 파일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 올해 32살이고 한 무역회사의 회계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은 세후 600만 원이고 분기별 상여금과 약간의 수당은 별도입니다. 남편 민준 씨는 전기 기술자로 저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 4년 차에 아직 아이는 없고 결혼 전 제 명의로 마련한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던 어느 월초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옷도 갈아입기 전인데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내려가 보니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3명의 낯선 여자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어떤 여자는 베개를 안고 어떤 여자는 캐리어를 끌고 또 다른 여자는 마치 제 집인 양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보더니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왔니? 민준이 동생들인데 당분간 우리 집에 좀 있기로 했다. 시골집을 수리 중인데 먼지가 너무 날려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말이다. 저는 머리끝까지 치솟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부드럽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미리 전화 한 통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이구, 한 집 식구끼리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구니. 내 남편 집이기도 한데 남의 집도 아니고 몇 달만 신세 좀 지겠다는데 뭘. 저는 침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무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새 시누이, 지혜, 지수, 지민은 차례대로 제게 인사를 건넸지만 누구 하나 미안해하거나 쑥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첫째인 지혜는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새언니, 혹시 전망 좋고 에어컨 빵빵한 방 있어요? 저 더위 많이 타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 침실, 옷방 겸 서재, 그리고 손님용 방 하나. 하지만 이제 보니 몇 달 신세 진다는 건 아예 한 팀이 장기 투숙하러 이사 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의도 양해도 부탁 한마디도 없이요. 모든 것이 마치 그들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랑 동생들 올라오는 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어. 엄마가 그냥 며칠만 있는다고 해서 자기가 괜찮을 줄 알았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4명의 집이야. 내가 쪼잔하게 굴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뭘 그래. 그냥 내 동생들이 잠깐 머무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자기가 형님이니까 동생들 좀 챙겨줘야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만 조용히 밥을 먹었고 시어머니와 세 딸은 시종일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꽃꽂이, 스파, 그리고 어느 침대가 더 편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하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상의 변화는 즉시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은 늘 사용 중이었고 주방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단계라는 새 시누이가 각자 뭔가를 해보느라 프라이팬과 냄비는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치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돈도 잘 버는데 동생들 좀 편하게 해줘라. 여자가 시누이들한테 잘해야 나중에 사랑받는 법이야. 남편 민준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퇴근하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제가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 숨막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막내 시누이 지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잠깐 나오래요. 엄청 화나셨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묻자.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녁 준비도 안 하는 거니? 식구가 6인데 애들을 굶길 작정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7시에 퇴근해서 마감도 맞춰야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신 동생들도 있고 어머니도 계신데 왜 저녁까지 전부 제 몫이 되어야 하나요? 박 여사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며느리니까 그렇지. 쟤들은 손님이고 고작 밥 한 끼 하는 걸로 유세는.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불평 안 할게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리어에 옷을 챙겨 넣고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쪽지 하나만 남겨두고서요.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어 친정에가 있겠습니다. 이 집이 공동의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끼리 잘 지내세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작은 캐리어와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 주셨습니다. 우리 딸, 여기서 푹 쉬어. 이 집은 언제나 내 집이니까 무슨 일이든 천천히 얘기하자. 저는 식탁에 머리를 밟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돈 버는 기계, 무급 가정부, 그리고 제가 일군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캐묻지 않고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엄마는 정이 많으시지만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할 때 엄마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집이 내 명의라면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마라. 가족이라도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할 부분은 있는 거란다.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일이 지나도록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푹 쉬라고 하셔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엄마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10시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저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집에 왜 말도 없이 가버린 거야. 지금 집안이 온통 난리 났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난리? 난 아주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동생들도 셋이나 있고 어머님도 계셔서 시끌벅적하고 좋잖아. 나 하나 없다고 뭐. 민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정말 자기 없으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야. 저는 그가 늘어놓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집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냄비와 그릇은 쌓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아무도 버리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시누이 지민이가 아침거리를 찾으러 냉장고를 열었지만 달걀 몇 개와 당근 반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깨우니 새언니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 밥하는 건 내 의무가 아니다. 너희도 다 컸는데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 시누이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둘째 지수에게 장을 봐오라며 10,000원을 줬습니다. 지수는 발끈했습니다. 세상에 10,000원으로 뭘 사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새언니처럼 월급 받는 사람인 줄 아니? 있는 대로 사와. 그날 저녁 식탁에는 컵라면 2개, 달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단무지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웃지 못했고 지민이는 배고프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거실에 있던 소파 다리가 부러졌는데 누가 고치냐며 시어머니가 민준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흰 빨래와 색깔 빨래를 같이 돌리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흰 블라우스가 온통 분홍색으로 물들어 얼굴이 퉁퉁 붓도록 혼이 났다고 합니다. 민준 씨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나서야 이 집이 자기 덕분에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은 다들 제멋대로라 꼭 시장 바닥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똑똑히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의 아내이자 이 집을 함께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온 후로 아무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민준 씨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랑 동생들한테 시골집으로 돌아가라고 할게. 집수리도 끝났을 테니 이제 가야지.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한 건 너무했어.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가 말한다고 어머님이 들으실까? 민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가 착하고 때로는 너무 착해서 우유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이지 모든 걸 감내하는 뒷전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가 말 못하면 내가 할게. 하지만 내가 말하고 나면 나중에 나보고 너무 매정하다고 하지는 마. 그날 밤 저는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저는 이 집의 청결과 평온 그리고 공동생활의 편안함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만약 어머님과 아가씨들이 떠날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 및 사용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할 것입니다. 부디 서로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가 지금 내 시어미랑 시누이들을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냐?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며느리 박서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기고 시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도시락을 싸주시며 당부하셨습니다. 가서 차분하게 말 조심하면서 이야기하렴. 며느리로서 품위는 잃지 말되 누구도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두지는 마라.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오직 명확한 선 긋기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신세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전혀 없는 공동생활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선 것은 오전 9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오직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앙에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새 시누이는 소파에 서로 바싹 붙어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만 창가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자기, 왔어? 저는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내 문자 읽었다. 아주 서운하더구나. 네가 시집 온 이래로 진심으로 나를 어미라고 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약해졌지만 이성의 감정이 앞서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입니다. 저는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온 가족을 위한 하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와 상의도 없이 동생들을 데려오셨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저는 배제되었습니다. 심지어 밥 한 끼까지 제게 다 떠넘기셨죠. 어머니께서 제 입장이 되어보셨다면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언니 없는 며칠 동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가 없으니까 다들 굶고 집은 엉망이 되고 엄마는 계속 소리만 지르셨어요. 둘째, 지수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언니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이 집을 제 집이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머님과 민준 씨의 집이고 저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박 여사님은 저를 보며 잠시 당황한 기색을 비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구시대적인 생각을 했구나. 며느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한테 미리 묻지 않은 건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과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집 누구에게도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존중입니다. 이 집은 제 집이고 등기부 등본에도 제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길거리로 내쫓을 만큼 매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엄마랑 얘기했어. 엄마도 동의하셨고 내일 동생들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시골집 수리도 다 끝났대.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남자의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 시누이는 묵묵히 짐을 쌌고 아무도 불평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이 줄었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채소 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갈하게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무침. 단출한 식사였지만 모두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이 없었고 저 역시 꼬투리를 잡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입장을 확고히 했을 뿐이고 그들은 제가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애들 가고 나도 며칠만 더 있다가 내려가마. 네가 불편해하는 거 안다. 하지만 나도 이번 기회에 널 더 이해하고 싶구나.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고쳐야지.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변화하려 노력하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한 뼘 더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새 시누이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비좁고 시끄러운 소음도 아침부터 밤까지 서로를 압도하려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며칠 더 머무셨는데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거나 흠잡으려 하지 않고 호기심이 섞인 관찰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작은 행동들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대신 달려나와 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면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채소 바구니를 가져가 씻어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어머니, 저 너무 바쁜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도 너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미인데 내가 거꾸로 널 시중 들어야 하니? 라고 쏘아붙였을 뿐입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집을 쓸고 식탁을 닦고 심지어 제가 요리를 끝낸 뒤에는 행주로 가스레인지 주변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서둘러 감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소외되는 맛을 보고 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밖에서 들어오시며 커다란 과일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장에 갔다가 아주 맛있는 단감이 보여서 내 생각나서 좀 사왔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따로 무언가를 사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고 오시면 항상 시댁 식구 4명이 먹을 만큼만 사오셨고 저는 알아서 적게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말 저 주시려고 사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단감 좋아하는 거 내가 기억하지. 그리고요, 며칠 널 지켜보니까 행주 하나부터 냉장고에 채소 정리하는 것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더구나.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살림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인생사와 남편 흉을 늘어놓는 대신 이번에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문자를 보냈을 때 처음엔 정말 화가 났단다. 하지만 생각도 많이 했어. 내가 시골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며느리는 참고 순종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와 보니 네가 그렇게 터뜨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 널 힘들게 했을 거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누가 사과하거나 크게 변하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집에서 모두가 서로를 어른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공평하게 지내길 바랐을 뿐이에요. 부부는 함께 가는 동반자지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은 구경만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집은 네가 없으면 무너져. 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며느리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인의 자리에 들어섰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 한 분이 자신을 박 여사님의 언니, 즉 제게는 이모님 뻘 되는 분이라고 소개하며 막무가내로 저를 만나야겠다고 문 앞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경비실 앞에 가보니 이모님은 허름한 옷차림에 비닐봉지를 들고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서윤이냐?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시어미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어? 지금 시골에서 너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른 무서운 줄 모르지, 응?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경비 아저씨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모님은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집으로 들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모님, 저희 집안일은 저희 어머니도 지금 집에 계시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어머니 앞에서 하세요. 하지만 여기에 오셔서 소리치고 야단치실 거라면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세요. 이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그때 집에서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신의 언니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언니, 여긴 어쩐 일이야? 이모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왜 왔겠니? 내 며느리가 어떻게 살길래 내가 동네방네 울고 다니냐고. 사람들이 내가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해서 집안 망신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당황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우물쭈물했습니다. 나는 그냥 언니한테 속상하다고 했을 뿐이지 네가 날 쫓아냈다고는 안 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실망스러워서였습니다.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불쌍한 시어머니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모님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수모를 당하고 네가 어떻게 낯을 들고 친척들을 보니? 저는 박 여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처음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시어머니조차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부탁인데 앞으로는 체면 때문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모님과 마주친 후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대낮에 낯선 눈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했고 후회하는 척했지만 결국 등 뒤에서는 저를 은혜도 모르는 무례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친척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쉽게 퍼져나가고 저 같은 여자는 악독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기 십상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모님을 집으로 모신 후 정중하게 물 한 잔을 따라드리고는 구석 의자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체면이 중요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쫓아냈다고 말씀하셔서 이모님이 여기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셨는데 제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언니가 묻길래 나도 모르게 넋두리 몇 마디 한 건데 정말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나도 모르게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하려는 일은 누구도 저를 더 이상 외부인 취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민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집 사용권에 대한 계약서야. 집을 팔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명확하게 하려고 이 집은 내 명의고 혼전 재산이라 분쟁의 소지가 없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그리고
누가 나를 얹혀 사는 며느리로 볼 권리가 없는지 모두가 알아야겠어. 민준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날 의심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난 단지 자기가 내 남편, 내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야.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험담을 듣고 있을 때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도 침묵하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게 될 거야.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자기가 하는 일 뭐든 지지할게. 자기가 여전히 이 집을 우리 두 사람의 집으로 생각해 주기만 한다면. 저는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동창인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재산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공증 서류를 만들고 사본 하나를 주민센터에 보내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집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위층에서 내려오다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집 사용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 나중에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쫓겨났다는 억울한 소리 안 들으시게요.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굳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겠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이 일을 끝내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나도 모르게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오후에는 작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만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가족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걸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 마음대로 사람들을 데려와 장기간 살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시골에 가서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저를 이 집의 외부인으로 취급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민준 씨를 쳐다봤지만 이번에 민준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서윤이 말이 맞아요. 제가 그동안 침묵했던 게 잘못이었어요. 이제 저도 알겠어요. 화목한 가정이란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거라는 걸요. 엄마, 이제 서윤이를 좀 내버려 두세요. 박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막지도 더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집마다 각자의 운명과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싸워서야 겨우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곳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옆에 앉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내가 너무 말이 심했고 이기적이었다. 시어미가 되어서 며느리 앞에서 손이 떨리기는 처음이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매정해서가 아니라 제가 충분히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확히 3일 후 시댁 식구 중 한 명이 시골에서 올라와 소식과 함께 제가 말문이 막힐 정도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로 저는 다시 한번 폭풍의 한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첫째,
신우이 지혜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급히 모음 모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2분도 안 되어 연달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전화 좀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엄마에 관한 일이요. 저도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저보고 대신 말해달라고 하셔서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잠시 밖으로 나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지혜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윤 언니, 엄마 말이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는 원래 엄마 명의였는데 오빠 결혼할 때 예단으로 준 거래요. 언니는 이제 며느리니까 정이 없어졌으면 엄마한테 돌려드려서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게 해야 한대요. 저는 몇 초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지혜는 이번에는 또박또박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은 엄마 재산이니까 언니가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대요. 지금 오빠랑 언니 사이에 애도 없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엄마가 언니한테 명의를 이전하거나 오빠랑 공동명의로 해서 온 가족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래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혜야, 이 아파트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공증받은 서류도 있고 돈은 내가 7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야. 나는 예단도 필요 없었고 시댁에서 축하 인사 외에는 아무것도 받은 적 없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집이 너희 엄마 거라고? 무슨 근거로?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언니가 명예 이전 안 해주면 소송 걸겠대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 엄마가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언니, 저도 언니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시골 가서 소장 쓸 거라고 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언니한테 먼저 전화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살에 눈이 시렸습니다. 오는 건 아니었지만 심장에 칼이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뻔뻔함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을 믿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이상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왔니? 마침 너랑 얘기 좀 하려고 불렀다.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이 집 때문에 소송 거실 거라고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내가 민준이한테 3억을 보내줬다. 결혼 축의금으로 말이다. 그러니 이 집에는 내 공도 조금이나마 있는 셈이야. 나중에 너희가 헤어지기라도 하면 내 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꼴은 보고 싶지 않구나.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3억은 결혼 축의금이에요. 그걸 증명할 서류라도 있나요? 대출 계약서라도 있나요? 그 돈이 집값의 일부였다는 걸 증명할 영수증이라도 있나요? 박 여사님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냐? 아무도 어머니께서 거짓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축의금 낸 걸로 남의 집을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일을 크게 만드시겠다면 얼마든지 진행하세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서 흑백을 가릴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이 정도로 무시해? 저도 일어나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어머니는 제 믿음을 깨뜨리셨고 시골에서 제 명예를 더럽히셨어요. 이제는 동생까지 시켜서 이 집이 어머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저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늦게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식탁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는 저와 그 맞은편에서 화가 나 얼굴이 부어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가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재산, 소유권, 확인서 준비 다 끝냈어. 시댁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첨부했고 필요하다면 내일 변호사랑 같이 주민센터랑 등기소에 통보할 거야. 민준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평온하지만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날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도 내 편에 서줄 용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까지는 말이야. 민준 씨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하지만 약속할게. 이제부터 이 집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너한테만 있어. 저는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어. 난 현실이 필요해. 그리고 현실은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은 법대로 처리될 거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침대를 나서는데 문틈 아래에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나 며칠 시골에 다녀오겠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돌변할 줄은 몰랐다. 저는 쪽지를 곱게 접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돌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진흙탕 속으로 완전히 끌어내리기 직전에 제가 멈춘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시골로 떠난 지 3일 후, 저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잠시,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빠, 즉 큰외 삼촌이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서윤이냐? 나 민준이 큰애 삼촌이다. 내가 한 가지만 묻자. 사실대로 대답해다오. 민준이 엄마 말대로 네가 시어미를 집에서 내쫓은 게 사실이냐?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외삼촌, 저는 어머니를 내쫓은 적이 없어요. 집 문제로 서로 입장을 명확히 한 후에 어머니께서 스스로 시골로 내려가신 거예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외삼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알아두라고 전화했다. 오늘 오후에 집안 어른들 긴급 회의가 열린다. 민준이 엄마가 온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며느리가 무례하다며 불공평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정의를 되찾겠다고 선언했단다. 내가 보기엔 영 좋지 않아서 너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다. 너무 걱정은 마라. 이 집안에 내 시어미 말에 쉽게 넘어갈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외삼촌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안일이 친척들 사이에 드러난 것이 속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삼촌처럼 분별력 있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골, 기와를 얹은 낡은 시할아버지 댁에는 1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놓인 상위에는 등기부 등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녀가 서울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언니가 다들 모이라고 한 건 중요한 일이 있어서예요. 언니, 말해봐요. 무슨 일이든 다 같이 해결해 봅시다. 시어머니는 일어나 서류 몇 장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집, 원래 제가 애들 살라고 마련해 준 거예요. 결혼 축의금으로 3억을 보태줬으니 집 사는데 기여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서윤이가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우기면서 제가 간섭할 권리를 끊어버리겠다고 서류까지 만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변호사 써서 역으로 소송 걸겠다고 협박까지 하고요. 집안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서윤이라는 애가 그렇게 드세? 어느 집 며느리가 그런 짓을 해? 시어머니는 오는 신용을 하며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아들 하나 믿고 며느리 얻으면 복이려나 했죠. 그런데 저를 얹혀 사는 식객 취급하더군요. 너무 속상해서 며칠 시골에 와 있었더니 제가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며
저를 내쫓으려고 별짓을 다해요. 사람들이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그녀를 동정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큰애 삼촌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자, 내가 한마디만 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박 여사 옆집에 살았소. 웬만한 일은 나도 다 안단 말이오. 내가 박 여사한테 하나만 묻겠소. 서울에 있는 그 집, 당신이 돈 보태서 산 거요? 박 여사님은 우물쭈물했습니다. 축의금으로 3억을 보냈지. 축의금하고 집 사는 돈은 다른 거요. 외삼촌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이 집 사는데 보탠 돈이라는 증서라도 있소. 누가 당신이랑 계약이라도 했냐는 말이오. 박 여사님은 입을 꾹 다물고 눈만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외삼촌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윤이는 결혼 전에 이미 그 집을 샀소. 내가 잘 알지. 그때 무역회사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다고. 민준이도 나한테 직접 말했소. 당신이 준 축의금은 정이지. 어떻게 그걸 이제 와서 권리라고 주장한단 말이오? 집안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방금까지 언니 편을 들던 이모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서윤이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외삼촌은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걔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능력으로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정식 아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셋이 예고도 없이 쳐들어와 신세를 졌지. 그러다 견디다 못해 친정에 며칠가 있었더니 은혜도 모른다고 욕을 먹고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내가 솔직히 묻겠소. 만약 박 여사 당신이 그 집 주인이었다면 당신 동생들한테 몇 달씩 공짜로 박 내줬겠소? 아니면 전기세, 수도세 한 푼까지 다 계산했겠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다른 친척인 작은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서윤이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그 집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하더군. 청소하는 사람 하나 없어서 난장판이었다지.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 탓을 해. 내가 보기엔 박 여사, 당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소. 엄이라면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고생하게 만든 걸 부끄러워해야지.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체면 좀 지키고 싶어서 언니한테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이렇게 커진 거야. 나도 정말 몰랐어. 외삼촌이 말을 잘랐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오. 잘못은 서윤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며느리는 그림자처럼 권리 없이 살아야 한다는 당신의 낡은 생각에 있는 거요. 시대가 변했소. 며느리가 능력 있고 집안을 잘 지키고 독립적이면 귀하게 여겨야지.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요. 회의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처음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외삼촌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서윤이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하게. 걔가 당신에 대한 믿음을 다 잃게 만들지 말고 더 중요하게는 민준이가 자기 엄마를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게 만들지 말게. 그날 밤 저는 외삼촌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다 이해했다. 내가 똑똑히 말해줬으니 혹시 증인이 필요하면 내가 서주마. 하지만 내 생각엔 곧 민준이 엄마가 너한테 전화할 거다. 그때 용서하고 말고는 내 권리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제가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경비 아저씨나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화려한 옷 대신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달아빠진 슬리퍼를 신은 채
실밥이 터진 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적이나 자존심이 없었고 마음의 폭풍을 겪은 사람처럼 슬픔과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비켜서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두 손을 모은 채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을 따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가 일어나 제게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가 허둥지둥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윤아. 생각부터 말까지 전부 다.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너까지 억울한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갔구나. 집안 회의에서 다들 나를 나무라고 나서야 내가 깨달았다. 당장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하자.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너희 부부의 삶에서 밀어내지만 말아다오. 멀리서라도 가족으로 남고 싶다. 그토록 오만하고 평생 저를 가르치려 들던 여인이 이렇게 진심 어린 방식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이 메이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저희 삶에서 밀어내려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밀어내셨어요. 저를 온 동네에 험담하고 불효녀라는 낙인을 찍고 이제 와서 가족으로 남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그걸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다. 알고 말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는 거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께서 무릎 꿇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도 아셔야 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정은 쌍방향이어야 해요. 어머니께서 정말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저도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밖에서 입방아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시어머니가 아닐 겁니다. 시어머니는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용서인지 아니면 단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말을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퇴근해서 눈이 부은 채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등 뒤로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엄마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기회는 어머니 스스로 얻어내신 거야. 아야, 내가 베푼 게 아니야. 난 단지 원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을 뿐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제가 출근할 때 가져갈 죽을 끓여주셨고 저녁에는 나물 다듬는 것을 도와주셨으며 심지어는 빨래 개는 것을 도와줄까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과거는 흉터와 같아서 아무로도 자국은 남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제가 막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을 때 시어머니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첫째 시누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은 시어머니와 그녀의 대화가 책장 구석에 설치해둔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카메라는 시댁 식구들이 예고 없이 쳐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노트북과 서류를
모두 챙겼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저는 최근 시어머니의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꼬투리 잡지도 않으며 식사 때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모든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오전 11시 동료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휴대폰에 집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책장 구석 천장 가까이에 붙여둔 작은 카메라로부터 온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 집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해 몰래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볼 생각이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방금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첫째 시누이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고 머리를 높게 묶은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조금 높여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걔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밥 해주고 설거지까지 하고 엄마가 누군지 잊었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저러는 건 쟤와 좀 풀리게 하려는 거지. 너무 몰아붙였다가 제가 진짜 연을 끊어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겠니? 지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잊으셨잖아요. 저 집을 쟤한테 그냥 둬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저 재산이 전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다 연기지. 내가 진짜 뉘우쳤다고 믿게 만들어야 그 다음 일을 도모할 수 있어. 지금 쟤를 구슬려서 민준이랑 공동명의로 돌릴 방법을 생각 중이다. 걔가 서명 한 번만 하면 나중에 너희가 뭘 하든 쉬워져.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들은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라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난 또 엄마가 진짜 뉘우친 줄 알았네. 어쩐지 나보고 그렇게 급하게 서울로 오라고 하더라. 근데 서윤 언니 엄청 똑똑해서 쉽지 않을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여자야. 애도 못 낳고 시댁 등살에 기모 펴는 여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걔 서명만 받아내면 너희가 나눠 가질 몫이 생기는 거야. 지혜가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저기 책장 구석에 뭐 반짝이는 것 같은데 조심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바보 아니라니까. 카메라도 누가 봐야 소용있는 거지. 낮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볼 시간도 없을 거야.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돼.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제 심장 박동에 따라 떨렸습니다. 배신감은 더 이상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부드러운 몸짓은 모두 연기였던가. 식사, 사과의 말, 눈물,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긴 음모의 도구였다니.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갖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무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혜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지혜 아가씨 오셨네요. 지혜는 약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보러 왔다가 너희 어떻게 사나 보러 왔지.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찻잔에 차를 따르며 박 여사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뭔데 그러니?
어머니, 여기에 다시 시작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연기하러 오신 거예요? 공간이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는 눈을 이리저리 굴렸고 박 여사님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저장해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아니? 다 연기지. 애도 못 낳고 시댁 등살에 기 못 펴는 여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지혜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두 사람을 보며 평온하지만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지혜 아가씨.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참을 수 있어도 꼭두각시 취급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제 명의의 집이고 제가 여러분께 평온하게 살 기회를 드린 건 정 때문이지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 어머니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집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보이신다면 저는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저는 일어서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와 지혜 아가씨는 오늘 저녁 8시 전까지 짐 싸서 나가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내일 아침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닫기로 진정으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안 되어 안내 데스크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를 손에 쥔 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대체 무슨 일로 공권력이 직장까지 서류를 보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붉은 직인이 찍힌 출석 요구서가 있었습니다. 시민박기, 시어머니가 제기한 불법 재산 점유 관련 민사, 고소건에 대해 조사를 위해 박서윤 씨는 이달 10일 14시 관할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출석 요구서를 찍어 시어머니, 민준 씨, 그리고 시누이들이 모두 있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고소하셨으니 가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대로 준비해 두세요. 공권력 앞에서 망신당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읽었지만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시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경찰관 맞은편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스스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경찰관이 저를 앉으라고 했습니다. 박서윤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박 씨를 부른 것은 본인을 시어머니라고 밝힌 박 여사님의 고소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주소지의 주택은 본인이 돈을 보태 구입했으나 현재 박서윤 씨가 점유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자금 출처 증명서, 그리고 공증받은 혼전 재산 확인서까지. 경찰관님, 저는 이 집이 2017년에 구매되었고 제 단독 명의라는 것을 증명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유권이나 대출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결혼 축의금으로 주신 돈을 근거로 재산을 요구하며 저를 무고하고 계십니다. 경찰관은 제가 가져온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돈이 집 구매 자금의 일부였다는 것을 기록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그 돈은 친척 2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주신 축의금이었습니다. 자금 지원이나 대출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집 구매 자금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관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박서윤 씨의 진술은 근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근거 없는 민사 분쟁입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셨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제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를 불법 재산 점유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면 오늘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정식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에서 어머니와 지혜 아가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모든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찰관은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카메라에 증거 영상이 있다고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영상과 음성 모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USB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은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기록하고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제게 확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방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뒤에서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시는 안 그러마. 저는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지만 믿음은 이미 잃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시어머니와 지혜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째 배신에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메라도 정리하고 감시 시스템의 일부를 껐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오직 저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제가 돌아온 순간부터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묻지도 말하지도 않다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계속 우시더라. 정말 후회한대.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기는 후회하지 않느냐는 거야. 민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를 탓하지 않아.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어. 나를 지켜줬어야 할 사람은 경찰도 변호사도 아니라 내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어.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때로 모욕적인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저 지수예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랑 지혜 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소송건보다 더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소송보다 더 큰 일이라고. 대체 내가 모르는 것이 또 무엇이란 말인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낮에 문자를 보냈던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조심스럽고 약간 머뭇거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언니, 저 지수예요. 제가 더는 못 참겠어서 전화했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요. 말해야겠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수는 둘째 시누이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없고 분란을 싫어하며 세 자매 중 제가 가장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온통 난리였을 때 지수는 항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끼어들지도 제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무슨 일인데,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집 근처 사거리에 있는 카페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저 지금 혼자 앉아 있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엿들을까봐 무서워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지수가 한밤중에 저를 불러내 단독 만남을 요청하다니 이건 분명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민준 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15분 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조명이 켜진 카페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수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계속 깍지를 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지수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곧 울음이 터질 것처럼 눈을 계속 깜빡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윤 언니, 제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말해봐. 지수는 입술을 깨물고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일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언니. 사실 엄마랑 지혜 언니는 언니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때 언니는 아직 오빠 여자친구였어요. 똑똑히 기억해요.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오빠랑 같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 엄마가 저희 세 자매를 따로 부르시더니 그러셨어요. 저 아이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재산을 지킬 줄 안다. 저 아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이 편해질 거다. 하지만 너희가 똑똑해야 한다. 제가 남편이랑 한마음이라고 믿게 만들고 서서히 집 명의를 민준이 앞으로 돌리거나 공동명의로 만들어야 한다.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절반은 건질 수 있게 라고요.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지수는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지혜 언니가 제일 먼저 동조했어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저 언니랑 친해져서 살가운 시누이 노릇하면서 의심 못하게 만들게 라고 했어요. 엄마는 나중에 너희가 시집 못 가면 저 집에서 신세 져야 하니 쟤한테 빌부터 살아라. 어차피 애도 못 낳으면 약점 잡히는 건 쟤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옛날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언니, 밥은 제가 할게요. 언니는 쉬세요. 새언니, 나중에 집안에 무슨 일 생겨도 시댁 편에 서주실 거죠? 걱정 마세요. 저는 언제나 언니가 제일 좋아요.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봤으면서도 막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랑 지혜 언니가 언니를 함정에 빠뜨리고 집문서에 서명하게 하려는 걸 보고 나서야 역겹다고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가족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4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저는 가족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순진한 주인공으로 함정에 빠지는 연극 무대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랑 지혜 언니는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오빠한테 언니가 임신하기 어렵다고 말하게 해서 언니가 재산을 남편에게 넘기도록 압박하고 오빠가 대를 이을 다른 사람을 찾게 하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몰래 일부를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뒀어요. 이거 언니한테 드릴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이걸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엄마랑 지혜 언니는 더 이상 믿지 마세요. 그들은 지금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USB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USB를 열자 날짜는 불분명했지만 시어머니와 지혜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긴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냥 민준이한테 서윤이가 애 갖기 어렵다고 말해. 그리고 살살 구슬려서 명예 이전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어. 나중에 쫓아내더라도 빈손으로 쫓아내지는 않게. 차갑고 계산적인 말들 한치의 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이제야 제 선의가 다른 사람들이 기어오르는 사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친절한 말, 미소, 그 모든 것이 저를 약한 위치로 몰아넣기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의 여자는 더 이상 4년 전의 부드럽고 유순한 박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지독한 배신의 상처에서 스스로 일어선 박서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수와의 만남 후 일주일 동안 저는 팽팽하게 감긴 시계태엽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출근하고 밥을 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댁 식구 모두를 초대할 파티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숨바꼭질도 참고 넘어가는 양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진실로 제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해의 파티를 연다는 핑계로 시어머니, 새시누이, 심지어 지혜와 민준 씨까지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며 모두가 모여 진정한 가족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음식은 풍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닭볶음탕, 지혜를 위한 고기 스타프드, 고추전, 지수를 위한 고등어구이, 그리고 온 가족이 좋아하는 팥빙수를 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들었고 민준 씨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오늘 네가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제 우리 집도 평화로워지겠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러길 바라요. 모두가 후식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일어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나무 찬장 위에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에 꽂았습니다. 모두 식사 다 하셨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이 있어요.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오직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수만이 손을 살짝 떨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는 그냥 민준이한테 서윤이가 애 갖기 어렵다고 말해. 그리고 살살 구슬려서 명예 이전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어. 나중에 쫓아내더라도 빈손으로 쫓아내지는 않게. 애도 못 낳고 시댁 등살에 기모 펴는 여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한 글자 한 글자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굳어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지혜는 창백해져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앉아, 지혜 아가씨. 연기는 잘했는데 이 장면에는 해피엔딩이 없어. 민준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방금 돌이라도 삼킨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확인해 줄래?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제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녹음했어요. 식탁은 숨소리와 수저 떨어지는 소리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함정에 빠뜨리셨어요. 저를 험담하고 명예를 더럽히고 아들을 시켜 아내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셨죠. 저는 단지 스스로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반격합니다. 어머니, 지혜 아가씨, 저는 소송도 걸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주소지의 주택은 박서윤 개인의 소유입니다. 시댁 식구를 포함한 그 누구도 서면동의 없이는 24시간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차가운 강철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정은 일부 남겨두었지만 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 저는 주인입니다. 점잖게 지내고 싶으신 분은 환영이지만 여전히 음모와 계략을 꾸미실 분은 저 문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용히 일어나 떨리는 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떠났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물잔만 꽉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지수만이 문을 나서기 전 저를 돌아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홀로 앉아 아래로 펼쳐진 집들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승리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기다리지 않고 누구의 편도 바라지 않고 한때 아이 없는 그림자 취급을 받던 바로 제가 일어서서 위선을 폭로하고 제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민준 씨의 개인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윤 씨, 남편이신 민준 씨께서 부인의 동의 없이 재산 이전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변호사의 전화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수십 층 높이에서 발을 헛디딘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이전이라니요? 민준 씨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 씨는 두 분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매각했고 동시에 공동명의 예금 통장에서 3억 7천만 원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절차는 지난주에 진행되었는데 오늘에서야 시스템의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어떡해요? 공동명의 계좌인데 어떻게 돈을 인출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의 동의 서명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인의 서명이 날인된 확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어요.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히 하고 싶으시면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은행의 거래 동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침묵하고 어머니 뒤에 서 있으며 갈등을 피하던 남자 민준 씨가 이제 제 마지막 믿음까지 조용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예금을 예치했던 은행 지점으로 직행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회를 요청하자 은행 직원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민준 씨께서 직접 방문하셨고 요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셨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건 없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문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근 거래 내역 전체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민준 씨는 2억 원이 넘는 돈을 낯선 이름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성 씨는 오 씨, 시댁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고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민준 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거나 몰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실은 여전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큰 여행용 캐리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절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의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물건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도둑맞은 사람처럼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전화한이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 문자하니 오빠 현장일 때문에 멀리 갔어요. 저도 잘 몰라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온몸이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정을 되찾고 컴퓨터를 켜서 오씨성을 가진 그 계좌 주인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좌 주인은 오미나라는 이혼한 여성이었고 현재 강남구에 살며 민준 씨의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SNS에서 찾아낸 정보에 따르면 불과 2주 전 그녀는 한 남자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 간 사진을 올렸습니다. 남자는 뒷모습만 찍혔지만 저는 그 재킷, 그 걸음걸이, 그 시계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믿음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자체를 배신하고 있었으며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조용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민준 씨 아내분이시면 집 등기 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아마 더 이상 단독 명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책상으로 달려가 금고를 열고 원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내용대로 제가 보관하던 등기부등본 사본은 조작된 흔적이 있는 다른 사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독 소유 부분은 볼펜으로 그어져 있었고 제 필체가 아닌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자 민준 씨는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빼돌리고 결혼을 배신했으며 제 인내심을 이용해 거대한 연극을 꾸몄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동결시켜주세요. 저는 사과도 해명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손에 놀아나던 꼭두각시였던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긴급 단독, 이혼, 소송 절차를 완료하는 데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자료, 차량 이전 서류, 재산 음모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민준 씨가 오미나라는 여자와 여행 간 사진까지 모든 증거를 갖추고 저는 법적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쟁탈전이 아니라 제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정기일은 비가 쏟아지는 아침에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개인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피고 민준 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군요.
저는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으며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기가 기록을 하자 재판장은 15분 후에도 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걸석재판 절차를 따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그의 초췌한 모습이 아니라 손에 든 얇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재판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혼 소장 읽어보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몇 분간 서류를 훑어보던 판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살피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박서윤 씨, 민준 씨의 서류에 따르면 그는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이 사건을 서명 위조 및 미분할 재산 분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모든 재산을 단독 명의로 하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서류가 위조되어 제가 소유권에서 배제되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금 계좌에 있던 돈은 제가 수년간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며 재산을 동결시키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 측이 혼전 재산 형성, 불법 자금 인출, 그리고 혼인 신뢰 위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기존 서류에 대한 필적 감정과 직접 대질 신문을 요청했으므로 법원은 잠정적으로 이혼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각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반격할 카드를 준비해 왔을 줄은 몰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그 여자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위조하고 점유하고 조종한 것처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난 후 제가 떠나려 하자 민준 씨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나 보지? 서윤아, 네가 법으로 나오면 내가 법으로 맞설 줄 몰랐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4년 동안 저를 믿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을. 당신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를 너무 얕봤어. 나는 고소당하는 거 두렵지 않아. 이길 필요도 없어. 나는 단지 이번 한 번으로 당신이 내가 더 이상 당신 가족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이야. 민준 씨는 입술을 깨물고 무언가 말하려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명 위조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원본 서명 이미지, 민준 씨가 은행에 갔던 날의 CCTV 영상, 그리고 혼인 계약서상의 필체 대조 자료까지 동시에 저는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민준 씨와 오미나 간의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여행간 사진 스크린샷, 이 모든 것은 법원에 제출될 것이며 관련자 소환도 요청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햇살이 눈부신 6월의 어느 아침에 열렸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든 두꺼운 서류 뭉치는 법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4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상처, 배신, 그리고 계략의 집합체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보다 15분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흰 셔츠에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새로 고용한 변호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도 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기세등등하지 않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측은 재산 소유권, 계약서와 예금 인출 서류에 필적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제 변호사는 재판부에 혼전 형성된 개인 재산, 그리고 민준 씨의 기만적이고 배신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모든 녹음, 영상, 서류 증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증거 제출 순서에서 저는 일어나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재판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의적인 서명 위조, 불법 재산 이전,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을 편취하려는 공모 정황을 기록한 증거입니다. USB에는 민준 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에 CCTV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제 모습은 없지만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법률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기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제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남자 민준 씨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제 법적 남편인 상태에서 오미나라는 여성과 휴가를 즐기는 영상과 사진입니다. 이것은 혼인 의무 위반과 기만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제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나를 미행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한 눈빛으로 내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니야. 민준 씨, 나는 단지 나 자신을 구했을 뿐이야.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가 몇 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씨앗을 처음 뿌린 사람은 바로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저를 아이 없는 며느리, 그림자,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셨죠. 이제 보시겠어요? 그 그림자가 이제 일어서서 자신을 지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족쇄 같은 가족의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리 후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은 혼인 전 형성된 개인 재산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법원은 서명 위조 행위를 인정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건의 수사를 요청한다. 동시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더 이상 기초를 유지할 수 없으며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혼을 허가한다. 모든 개인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밝힌 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멸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용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그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한때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그 집을, 저는 그 집을 임대하기로 하고 회사 근처의 작고 조용한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곳으로. 민준 씨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겼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이야. 더는 찾지 마. 나 잘 살고 있어. 시어머니도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다시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사는 법을 배우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자유롭고 강인하며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는 한 여자를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 가족, 그리고 믿음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희생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서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착하다는 것이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내는 나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존중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세요.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 여인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여성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가족 관계 속에서 현명해지세요. 당신이 충분히 강해질 때 그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